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일이 허다하다는데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와 재혼을 한 사람인 거죠. 실패로 끝났던 저의 첫 번째 결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날 만큼 이가 갈리고 힘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혼의 이유가 전 남편 놈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애하던 당시에는 결혼에 소극적이었던 저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느니 평생 너만 보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느니 하는 온갖 가머니설로 꼬셔서 결혼을 해놓고 말입니다. 순진하게도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바람을 피워서 결혼이 끝나는 마지막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저 역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처럼 강한 것도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기 쉬운 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정작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고 나와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려는 의지였죠.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아마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때늦은 후회지만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 전에 앞서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원래 저와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친구가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의 친구였죠. 친구가 원하던 회사에 먼저 취업을 하게 되어서 축하해줄 겸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5살, 그 사람이 31살이었던 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와 그 사람 모두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저 얼굴만 보고 몇 마디 인사만 나누며 헤어진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 둘 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솔로가 된 이유였고요. 야구 경기를 보러 가서 저희는 신나게 놀았고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도 한잔 했죠. 그날의 기억이 너무 즐거워서인지 저희는 몇 번 더 모였고 이상하게 그 뒤로는 계속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침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때마다 그 사람은 반갑게 웃으며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그냥 헤어지는 법 없이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같이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6살의 나이차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연인으로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좀 신기하고 만나면 재밌는 친한 오빠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편이라 말도 잘했고 당시 어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사람이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이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는지 썸 아닌 썸을 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귀자고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 좀 망설였어. 너랑 만나도 되는 건지 싶어서.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가볍게 만나자는 이야기는 아니야.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그냥 연애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란 사귀고 싶어. 무슨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까지 벌써 꺼내고 그래? 그만큼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진지하다는 거지. 나는 너랑 잘 만나다가 한 1년쯤 후에는 결혼하고 싶은데 너는 어때? 1년 후에 결혼하기에는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오빠랑 결혼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귀고는 싶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웃으며 수락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사귀기로 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만나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아버지가 하시던 레미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일을 배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가 현장 일이라는 게 원래 거칠고 워낙에 사건 사고도 많은 일이라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를 비롯해서 배워야 할 일도 소개를 받거나 소개를 하러 뛰어다녀야 할 현장도 많았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꼬박꼬박 저를 만나러 시간을 내더라고요. 일이 있는 주말이면 단 10분이라도 제 얼굴을 보기 위해 현장에서 먼 길을 되돌아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많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어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한창 사랑이 불타오를 때쯤 미리 예고했던 대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남자친구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누군가의 진면목을 알게 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모르고 있었죠. 오랜 시간 천천히 만나오면서 서로의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싸웠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모두 겪었어야 했는데 저희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한참 사이가 좋을 때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난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남편의 일은 점점 더 바빠져 갔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에게는 귀여운 아들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별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 현성이가 아까 웃으면서 뭐라고 자꾸 옹알이를 하더라고. 당신 보여주려고 내가 동영상도 찍어둔 거 있어. 그래? 보여줘봐. 궁금하다. 알았어. 그리고 낮에 어머님 왔다 가셨는데 오늘은 어머님한테 방긋방긋 웃으면서 눈인사도 계속했었어. 우리 아들 나중에 크면 엄청 애교가 많을 것 같지 않아? 아들과 저는 거의 매일 자정이 가까워지거나 자정이 넘은 시각에야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잠들기가 일쑤였습니다. 자연히 아들을 키우는 일도 제 몫이었고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시간도 저 혼자만 갖게 되었죠. 남편은 그 점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바쁜 건 괜찮은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혼자서 애 보느라 많이 힘들 텐데. 괜찮아. 그런데 당신이 현성이 크는 걸 잘 못 보는 게 나도 아쉽기는 하다. 어릴 때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중에 애가 아빠 얼굴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해? 와이프가 아저씨는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건 걱정 안 되고? 사실 그게 제일 무섭지. 나 집에 안 쫓겨나려면 두 사람한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늦게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아들과의 일화를 이야기해주며 미리 찍어둔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도 밖에서 가정을 지키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누구보다 아쉬울 건 다름 아닌 바로 남편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일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얼마 후에 있을 큰 계약건을 따내면 시간도 조금 여유로워지고 한숨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저희는 모두 그것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들이 남편 얼굴조차 낯설어서 안기기만 해도 울지만 나중에는 저희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쓴 이 시간들도 다 좋은 추억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일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업계에 불황이 들이닥쳤거든요. 무엇보다 시멘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게 남편의 회사에는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레미콘 회사라는 게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해야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연히 시멘트 값이 인상되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건설사에도 대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갑의 입장에 있는 건설사에서는 그런 요청을 달갑게 여길 리가 없었고요. 결국 중간에 끼어있는 레무콘 회사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려움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인 남편의 회사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함부로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건설사에서 레미콘 업체를 변경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의 회사는 시멘트 대금 문제로 부도의 위기까지 맞을 뻔했습니다. 거기다 경제 위기로 건설 경기까지 침체되는 바람에 악순환이 이어졌고요. 건설업계는 공사 대금이 몇 달 뒤에 들어오는 게 관행이라서 어음 결제를 막고 한 달 한 달을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남편은 자다가도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에 새벽잠을 설치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집에서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집에 있는 저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저희는 결국 살고 있던 신축 아파트를 팔고 아주 작은 평수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찌나 오래됐는지 물을 틀면 한동안 녹물이 나오고 문을 열고 나서면 빌라 복도와 계단에 바퀴벌레가 득실거렸어요. 우풍이 심한 데다 겨울철에 따뜻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감기에 시달리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로 이사를 했던 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저와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늘 어른스럽게만 하던 그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마음도 아팠죠.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로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우리 현성이도 괜찮을 거고. 미안해, 여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면서 데려와 놓고 당신이랑 아들이랑 고생만 시키네. 내가 참 못났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거지. 어려울 때도 뭐든지 함께하는 게 가족이잖아. 나는 당신 믿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회사도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지영아. 내가 이 빚은 나중에 꼭 다 갚을게.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다시는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때 그 눈물 어린 고백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를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 그 눈물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한동안 저희 식구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애를 썼죠. 그전까지만 해도 자주 외식을 하러 나가고는 했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것도 시장으로 바꿔야 했어요. 마트를 갈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폐장 시간 떨이 세일만 이용했고요. 아들 장난감이며 옷이며 필요한 물품은 전부 중고거래로 구입하거나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물려받아 사용했고요. 저나 남편에게 쓰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거진 5년의 시간 동안 저는 변변찮은 화장품 하나 사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는 상표도 처음 듣는 회사에 저렴한 로션 하나와 몇 년을 방치한 채 굴러다니는 오래된 립스틱이 전부였죠. 그 사이에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시간 동안 저는 드디어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이 끊긴 데다가 그나마도 어린이집이 마칠 시간에 맞춰서 낮 시간 동안만 짧게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았지만요. 저는 마트 파트타임 캐셔 일을 구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끝마치는 시간이 빠듯해서 아이를 데리러 또 뛰어가고 집에 오면 다시 육아전쟁이 이어졌고요.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도 알뜰살뜰 아껴가며 지내기를 몇 년 동안 반복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빌렸던 대출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애를 쓰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다 지나고 보니 견딜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만큼 좋은 집은 아니지만 저희는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아이에게도 혼자만의 방을 줄 수 있고 수도꼭지만 열면 언제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새 집에서 남편은 또 한 번 저희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앞으로는 우리 식구들 예전처럼 고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난 많이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저 우리 세 식구 지금처럼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 그건 당연한 거고 욕심 좀 더 내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랑 현성이랑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두고 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이제는 당신도 현성이랑 시간도 보내고 해야지. 회사가 제자리를 찾고 다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봐도 지나치게 의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원래가 이렇게나 잘 웃고 밝은 사람이었나 싶은 게 저와 연애할 때 그 사람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본인 때문에 공연히 저나 아이까지 고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더 힘들어 했을 거고요. 저는 앞으로는 그저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금처럼만 지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저의 두 번째 소원마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고생할 일이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제 앞에 또 다른 불행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었죠.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불행이요. 생각해보면 제가 짐작할 만한 전조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남편의 짜증이 부쩍 늘었거든요. 처음에는 간간히 내는 짜증에 그저 일이 많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는 걸 보고는 뭔가 다른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불만이 있거나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전복 미역국. 국 말고 반찬. 반찬 이거 며칠째 먹고 있잖아. 시금치는 또 왜 이렇게 짜냐고. 무슨 반찬을 며칠째 먹고 있어. 이거 어제 한 건데. 시금치가 짜? 난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싱겁게 할게. 미역국도 그래. 좋아한다고 말을 해도 적당히 하고 끝내야지. 좋아한다고 매주 끓이면 질려서 못 먹는 거 몰라? 거기다 남편이 여태껏 한 번도 한 적 없던 반찬 투정을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어려웠을 때도 남편 밖에서 고생한다고 밥은 항상 진수성찬으로 차려줬었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저는 식은 밥에다 물에 말아서 김치 한 가지랑 먹고 치우더라도 애 밥이랑 남편 밥만큼은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매번 밥솥에 새밥을 지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졌으니 그때보다 반찬 가지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밑반찬을 매일 새로 할 수는 없어도 이틀 이상 넘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러는 거면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의 시도 때도 없는 짜증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도 이어졌어요. 문현성! 너 아빠가 장난감 쓰고 나면 제대로 치우라고 했지? 누가 지나가다가 밟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옷에는 뭘 또 이렇게 많이 묻혀놨어? 간식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식탁에 얌전히 앉아서 먹으라고 했지? 왜 애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말을 해? 애가 놀라잖아.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애하고 있는 꼴을 봐. 당신이 집에서 오냐오냐 하기만 하니까 제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저 나이 때야 애들이 다 그렇지. 어디 현성이만 그래?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애한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될 걸 왜 다그치듯이 화를 내서 애를 울리고 그래. 조용히 말해도 알아듣잖아. 벌써 몇 번을 얘기한 건데 알아듣기 뭘 알아들어. 가만 보면 당신이 진짜 문제야.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애 키운다고 생색만 내지 말고 잘 키울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왜 이래 진짜. 내가 언제 애 키운다고 생색냈다고 그래. 왜 쓸데없는 걸로 자꾸 트집이야? 아유, 집구석에도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와이프랑은 대화도 안 통하고 답답하다 답답해. 그 무렵에 남편은 입만 열면 짜증에다가 대화 끝에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본인이 어려웠을 때도 사업이 망해갈 때도 저는 항상 저 사람을 존중하고 응원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제게 그렇게 잘하겠다고 말을 하더니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싶은 지금에 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렇게 돌변을 한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요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꽃집을 차리는 일이었어요. 이건 결혼 전부터도 언젠가 제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남편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리고 나중에는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관두게 되었지만 원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느라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었죠. 제가 공부를 관둘 때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을 때 가게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클 만큼 컸고 저도 뒤늦게나마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죠. 뭐? 꽃집을 차리겠다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치 못 들을 걸 들었다는 것 마냥 아주 언성까지 높이면서 난리를 치지 뭐예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좋지 않기는 했지만 이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의 생소한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 나 수업도 요즘 다시 듣고 있고 가게 자리도 다 봐놨어. 마침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꽃집 관두려는 사장님이 있어서 그 자리 받아서 작게 하면 될 것 같아. 기존 거래처도 그대로라고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형편에 꽃집이 가당키나 해?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럴 돈이 왜 없어? 당신 얼마 전에 주 거래처랑 재계약하면서 이번에 큰돈 들어왔다고 나한테도 자랑했잖아. 그 돈은 그대로 다시 사업에 재투자해야지.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정 돈 없으면 내가 적금 들었던 돈이랑 모았던 거 깨서 할게. 당신한테 손 안 벌려. 그걸 왜 깨? 그 돈이 당신 혼자 돈이야? 나중에 돈 더 들어갈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지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해?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요즘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업하니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저는 제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눈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차라리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싸우거나 했더라면 이해나 갔을 것 같았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이도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다는 말은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의 잦은 싸움은 저희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툴 때마다 아들은 방 안이나 거실 끝에서 울먹이며 저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요.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보다 더 속상했던 건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늘 아이를 안고 미안하다고 놀라지 말라며 다독이는 건 저 혼자뿐이었고요. 남편에게는 이미 아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아빠가 되어서 죄 없는 아이에게마저 무심하고 차갑게 구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몇 번을 설득했고요. 하지만 되돌아오는 남편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관계를 돌이킬 방법이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를 알게 된 건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였어요. 소영아. 며칠 전에 통화했으면서 또 전화야? 심심하셨구만. 남편 또 출장 갔니? 야, 나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서 전화했는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일 있어? 얼핏 듣기에도 친구가 너무 당황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원래 장난을 잘 치기는 하지만 잘 놀라거나 크게 동요하거나 하는 법이 없는 친구라 저도 조금 놀랐죠. 한층 진지한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친구의 입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방금 사거리에 있는 마트에 다녀왔는데 거기 너희 남편이랑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여자라니? 무슨 말이야?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을 어떻게 잘못 봐. 말이 돼? 그래도 나도 내 눈이 의심스러워서 몰래 뒤따라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트에서 둘이서 팔짱 끼고 볼에 뽀뽀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 뒤에서 듣고 있었더니 이번 주 주말인가 부산인지 어딘지 여행을 가자고 하던데 일단 내가 그 여자 사진도 찍었거든. 한번 봐봐. 설마 아니겠지. 친구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일로 만난 사람인데 일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저는 그 남자를 위한 변명을 저도 모르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나자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언젠가 소개했던 남편의 회사 경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사진 봤어? 잠깐 만나고 말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 오래된 사이 같아 보였어. 오래된 사이 맞겠지? 저 여자 남편 회사 경리야. 취직한 지 3년도 넘었고. 네 남편,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너 괜찮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일단 전화 끊고 생각 좀 정리할게. 저는 손이 너무 떨리고 눈앞이 어지러워서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재차 확인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일단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죠. 다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인지 그날따라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생각났다는 듯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 나 이번 주 주말에 출장 가야 해. 출장을 간다고? 어디? 언제 올 건데? 부산. 금요일 오후에 갔다가 거기서 거래처 사장을 만나고 올 거야. 일요일에 돌아와. 그래. 당신 피곤하겠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좀 잘해 그러니까. 제 눈을 보면서 태연하게도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경리랑 갔다고 해도 출장이라고 하면 저는 믿었었겠죠. 하지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이미 열어본 상태였고요. 그 뒤로 지옥 같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이 금요일은 다가왔고 남편 놈은 저에게 말한 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의 뒤를 밟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리는 바람에 그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줬어요. 부산까지 그 인간들의 뒤를 몰래 따라가는데 그냥 눈물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은 당연하게도 숙박업소였습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는 두 인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증거 사진을 남겼죠.
오히려 제 친구가 울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다행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가 있으니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런 인간을 밑에서 보고 자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남편 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이혼 결심을 끝낸 뒤였습니다. 그동안 이혼 변호사와 상의해 제가 지금까지 수집했던 모든 증거를 넘기고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상대로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집이 뒤집어졌죠.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야.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질리게 하니까. 무슨 헛소리야? 처자식 버리고 바람 피운 게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알고도 모르는 척 눈 감아 넘어갔으면 그저 조금만 만나다 헤어졌을걸. 당신이 이 난리를 치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어? 애 생각은 안 해? 네 주제에 어디서 애를 들먹여? 입 닫고 너는 이혼당할 준비나 해. 본인이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그게 다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말이라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남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재판은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모두 받아낸 건 당연했고요. 이 모든 돈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미 먼 길을 떠난 후였어요. 그렇게 그놈과의 인연은 정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아들에게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저는 매일 밤 보란듯이 잘 살아서 현성이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내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잘못을 한 인간은 따로 있는데 애꿎은 저와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억울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다행히 아들도 전 남편이 없는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해 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나마 매일 바쁘다는 핑계를 댔던 그 인간 때문에 아빠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아들은 저 혼자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꽃집을 차렸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플로리스트 수업도 끝까지 마치고 자격증도 땄고요. 처음에 기대보다 더 작게 차려야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직장을 관두고 애를 봐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기는 했죠. 그리고 3년쯤 지났을까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꽃집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그분은 지금 저의 남편이 되었거든요. 자주 새로운 꽃을 사가시길래 부인분께 드리는 거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와이프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멋쩍게 웃으셨어요. 질문을 한 제가 무안할까봐 하는 배려였죠. 저는 괜한 걸 물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다며 꽃은 지금 옆집에 살고 있는 본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좋아해서 종종 사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꽃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까지 이렇게 다정한 남자라니 가족분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꽃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제 지난 결혼 생활이 짧게나마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 뒤로 그분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는 종종 스몰톡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점점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져 갔고요. 대화를 할수록 배려심도 깊고 참 따뜻한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꽃은 지영 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민 꽃을 받아들자마자 다시 제 쪽으로 내밀며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기는 했는데 정말로 저한테 고백까지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아들도 있고 새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깊게 고민한 끝에 신중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여생을 함께 보내게 된다면 그건 지영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대답을 재촉할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도 천천히 고민한 뒤 대답해줘도 좋다는 말을 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면서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또 그렇게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또 누군가를 잘못 보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었죠. 그런 제 오랜 불안을 남편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전 남편의 영향으로 애초에 아빠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치가 없었던 저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아이가 생긴다면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오히려 본인이 들떠 있었죠. 본인도 아빠는 초보인지라 의욕은 넘쳐도 좌충우돌 여러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요. 아들도 금세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곧잘 따랐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 아들과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꼭 가진 뒤에 잠이 들었고요. 주말이면 없는 시간을 짜내서라도 함께 나들이를 꼭 나가고는 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시댁 식구들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정이 많아서 항상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시는 분이었고, 시누이는 여동생처럼 귀엽고 저를 잘 따랐습니다. 현성이도 무척이나 예뻐해 주었고요.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이 행복만큼은 꼭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죠. 하늘이 이번 소원만큼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또 2년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요즘 남편의 일이 너무 바빠져서 안쓰러울 정도로 살이 빠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복날이기도 했고요. 보양식은 저녁에 또 따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이 무더위에 맛있는 점심 도시락이라도 먹으면서 힘을 냈으면 싶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솜씨 발휘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쌌죠. 도시락이 10칸이나 되었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들리겠다는 말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던 남편은 그저 밖에서 밥을 같이 사 먹자는 뜻인 줄로만 알고 있었겠지만요. 남편이 요즘 일하는 곳은 한 빌딩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이 말한 곳에 내려서 도시락을 챙겨 막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등 뒤에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박지영? 네가 여기 왜 있어?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또렷한 그 목소리는 바로 전 남편 놈이었어요. 처자식을 놔두고 바람 피운 걸 생각하면 바로 때려 죽이고 싶은 그 놈이요.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뭐야 그게? 도시락이야? 네가 알 거 없잖아? 제 손에 들린 10칸 도시락을 본 그 인간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비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 난리를 쳐놓고 이혼을 하길래 어디 얼마나 어떻게 잘 사나 싶었더니 겨우 이러고 사냐 너? 겨우 이러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몰라서 물어? 너랑 재혼한 남자는 점심값도 없대? 재혼했다는 소리는 건너 들었는데 뭐하는 인간이랑 결혼했나 싶었더니 겨우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가다꾼 만나고 있는 거야? 하긴 네 주제에 노가다꾼 아니면 누구를 만났겠어? 이래서 팔자 박복한 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제가 든 도시락을 보면서 혼자서 무슨 상상을 했는지 아주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요. 바람 피우고 이혼당해서 이제라도 정신 차렸나 싶었더니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날 만났으면 최소한 애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야? 하긴 너 같은 게 그런 도리를 알았으면 애초에 바람을 피웠겠어? 도리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재혼해서도 이러고 사는 거야. 공사판 노가다꾼 도시락이나 싸면서 알아? 여보, 무슨 일이야?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저희 둘 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놈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쪽으로 가서 남편이 내미는 손을 마주 잡았죠. 제 남편은 전 남편 놈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곧장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 그렇게 고생시켰다는 전 남편이 누군가 했는데 문 사장이었습니까? 아니, 이 대표님. 전 와이프한테 하는 말 치고는 너무 천박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듣고 있었더니 끝을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정말 화가 단단하게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정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본인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의아했던 것은 전 남편 놈의 반응이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까지 덜덜 떨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의외였던 건 두 사람이 이미 아는 사이 같았고요. 네가 재혼한 사람이 이 대표님이었어? 말도 안 돼. 설마. 왜 말이 안 됩니까? 이 사람처럼 복이 많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이랑 재혼해서요? 역시나 저놈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박복한 년이 어쩌고 하는 대사요. 그 말을 그대로 비꼬면서 되돌려주는데 그놈은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어버버거리고 있던 인간이 곧 정신을 차렸는지 본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남편을 거의 매달리다시피 붙잡은 건 그 순간이었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표님, 잠시만 제 얘기를 더 들어주십시오. 더 들을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만간 회사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우리 계약건 관련해서요. 대표님! 이 대표님! 여보, 들어갑시다. 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울부짖는 그 인간을 뒤로 하고 남편은 뒤돌아보는 제 손을 이끌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시간은 많았죠. 같이 싸운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묻기에도 충분했으니까요. 나중에 저는 남편에게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사 대표로 있는 제 남편은 전 남편과 몇 년간의 거래를 해왔던 사이였습니다. 전 남편 놈이 하는 레미콘 회사는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는데 그 현장 중 가장 큰 거래처가 바로 지금 남편의 회사였던 거죠. 악연도 이런 악연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참 세상이 좁다 싶었고요.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설업종의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만나지는 건가 싶어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남편은 진작에 알아보지 못한 게 통탄스럽다며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전 남편 놈의 회사와 거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벌게 해준 게 화가 난다면서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오늘 일만 봐도 제가 그동안 그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알 것 같아서였다고 했고요. 그날 이후 남편의 회사는 전 남편의 레미콘 회사와 일체의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지역에서 그 회사와 거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고요. 듣자 하니 그 일로 전 남편 놈이 수십 번도 더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애걸복걸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거래 물량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전 와이프와 자식은 나몰라라 하더니 그런 인간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그 인간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낼 일도 없었고요. 다만 지금의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람 피운 전 남편과 혹시라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지 않았던 그날의 제가 다 기특할 지경이었죠. 앞으로는 이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볼 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